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행정명령, 네.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회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논의의 핵심 뭐였을까요? 예, 1호 행정명령 뭐가 될 것인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TF, 그중에서도 그냥 TF가 아니죠. 비상경제, 역시 경제 쪽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비상경제 TF팀 어제 저녁에 꾸려져서 우리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어제 저녁에 약 2시간 20분 정도 이제 긴급 회의를 펼쳤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주제를 다뤘었는데 첫 번째는 대미 통상,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생 경제 또 문제점과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부분, 이 대미 통상과 관세 협상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 해야죠. 되잖아요. 웬만한 이제 대통령이라면 원래 이 대통령은 축하한다, 뭐 잘해보자 이 정도였을 텐데 이제 상대가 트럼프일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관세 협상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정부의 협상팀, 이제 그때 당시엔 협의였었죠. 어떻게까지 이야기가 좀 전개됐고 이제 하나씩 좀 따져봤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통화를 할 때도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어떻게든지 숙지를 하고 이제 또 하나 방위비 쪽까지도 아마 이번에 체크를 하고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곧 첫 통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제 회의에서는 이 대미 통상, 관세 협상 쪽에서 이야기가 갔고 이 두 번째 민생 문제와의 대책 쪽에서는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2차 추경에서 뭐 규모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세부적인 회의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네. 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도 좀 함께 나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관세 협상.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뭐 네. 약간 알래스카 LNG 네. 가스 관련주들 뭐 주식시장에서는 급등하고 뭐 밸브주들도 급등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우리가 했었던 그 네 가지 카테고리들 역시 뭐 조선 쪽에서의 협력 이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것을 대가로 우리가 받게 되는 상호 관세율을 좀 깎는 것들 방위비 쪽에서 엮여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깎아낼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제 그런 협상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뭐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이 상호 관세 자체를 위법이고 무효 판결을 내렸잖아요. 물론 이걸 이제 항소가 됐고 항소심 뭐 서류 검사할 때까지는 일단 모든 것들은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서류 검사가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면 항소심이 진행될까지는 유효한지도 모르고 이제 항소심이 끝나면 누가 이기든 간에 다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선 만약에 이게 무효고 위법하다라고 나와버리면은 그 전에 뭐 협상하고 도장 찍은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모든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당국에서는 협상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법원 판결과는 좀 무관하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원 판결 또 과정도 봐야 되겠고 우리 협상도 봐야 되겠고 하는 좀 여러 가지 루트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줄 것, 받을 것을 최대한 마지노선을 좀 정해 놓고 좀 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줄 거를 먼저 꺼내놓지 말아라. 뭐 전에 이제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테크닉들이 있을 텐데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네.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점을 좀 많이 신경을 쓸 것 네.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추경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규모가 뭐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게는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약간 좀 헷갈릴 예. 부분이 있는데 1차 추경은 이미 13조 8천억으로 이제 지난번 정부 때 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논의되는 추경은 이제 속칭 일명 2차 추경이고요.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조 8천억은 일단 또 풀릴 거고 이것과는 별도로 2차 추경인데 외국계 증권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어제 이야기하기를 최소 35조가 될 것이다.
하고 지금 3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 때 했던 게 우리가 30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내수가 하고 수출도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미니멈은 그러니까 저는 역시 최소는 30조로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모건스턴리가 35조 얘기했는데 저도 역시 35조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재원 조달에 있어서 1차 추경은 이 13조 8천억은 막 이렇게 저렇게 돈 끌어와가지고 일단 맞췄는데 지금 2차 추경 만약에 30조 이상, 35조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국채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30조 이상이 되는 2차 추경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그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 부분 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그럼 국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럼 나라 빚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 좀 나와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아마 첫 번째로 풀어가야 될 이재명 정부의 또 숙제이자 과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2차 추경을 30조를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AI 쪽에서도 이제 왜냐하면 이거 전략 산업이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후보 시절에서부터 제일 공약이 AI였잖아요. 이제 AI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아마 지원금 형태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뭐 전 국민 뭐 얼마 뭐 이런 형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게 또 막상 꺼내놓고 보면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재원 조달과 그 용도,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또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첫 번째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또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인공지능 AI 부분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뭐 부처를 신설할 거냐, 뭐 어떤 방안을 내놓을 거냐 궁금증이 많거든요. 이제 풀어야 되겠죠. 큰 틀에서 보면 AI 이제 제1공약이었을 때 100조였습니다. 그 100조의 큰 아웃라인을 보면 민간에서 65조를 일단은 이제 투자 그리고 관에서 뭐 국가 지방 해가지고 35조 이제 이게 큰 틀이고 이제 어떻게 100조를 채워서 이것을 AI R&D 혹은 뭐 이제 등등으로 이게 AI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AI 반도체도 있고 AI라는 것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책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막 직접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AI 정책 수석, 뭐 AI 수석, 하고 AI 지금 전담 수석 여러 가지 이름이긴 한데 아마 대통령 직속으로 AI 정책 수석실이 생길 것 같고 여기를 담당하는 이제 이름은 뭐 AI 전담 수석이든 AI 수석이든 AI 정책 수석이든 이제 그 분이 아마 AI 쪽 전체 정책을 컨트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그때의 정책이라면 일단은 재원 어떻게 100조를 또 채워오는지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들이 함께 포함될 거고 아마도 2차 추경에서도 일부는 이제 AI 산업 쪽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조직의 형태는 저희가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담하는 그런 조직이 컨트롤 생길 타워는 거다. 있어야죠. 컨트롤 AI 타워가 생길 쪽은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네. 공약에 들어있잖아요.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 에너지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믹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후 에너지부라는 게 뭐냐?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떼오고요. 환경부의 이제 기후 대응, 뭐 비상 위기, 뭐 이런 기후 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떼와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에너지부를 만들어서 이 기후 에너지부에서 향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이제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저도 이제 몇몇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시절에 캠프 분들한테 말해서 이게 꽤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산업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빼와서 이쪽과 저쪽을 또 합치는 건데
또 공무원 사회라는 게 그렇기도 하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물어봤더니 또 그렇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외교 통상에서 통상을 또 산업부로 네, 떼왔을 때도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었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 기후 에너지부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AI 시대, AI란 자체가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러게요. 막대한 예. 전력이고 지금 전력, 에너지를 그거 확보하려고 전 세계가 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크게 뭐 아리백에 대한 그 부분, 탄소 중립을 또 같이 실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력을 확보하되 큰 틀에서 탄소 중립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무거운 책무를 기후 에너지부라는 곳에서 이제 전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아직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후보자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는 에너지 믹스를 일단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재생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서 신재생이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이죠. 그러나 원전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원전도 탈원전도 아니지만 원전도 같이 넣는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신재생 플러스 원전이 함께 가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가라고 보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석탄과 이런 완전한 화석 원료들은 이제 일정대로 이제 점점 축소를 하게 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완벽한 친원전, 뭐 완벽한 탈원전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원전 베이스도 함께 끌고 가는 큰 틀에서 믹스하는 신재생 플러스 원전의 이제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이 원전 말씀을 하시니까 한 달 전에 계약 무산됐다고 했던 체코 원전이요. 네. 오늘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뭐 25조 원 규모라고 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원전에 공을 들였었는데 그럼 이번 정부는 어떨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전에 문재인 정부.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친원전으로 돌아서서 뭐 본인은 뭐 드레일 베이비 두입이라고 해서 화석연료 석유 쓰고 뭐 가스 갖다 쓰고 석탄도 쓰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장이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봐도 4년짜리인데 이런 쉐일 오일이라든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의 뭐 정유 유전 시설을 하려면. 근데 어떻게 그 한 사람만 믿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보다가 그럼 이제 SMR 이런 이제 원전 쪽으로 가면서 이제 미국이 원전을 가고 있고 그러나 이제 빅테크들은 태양광 풍력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플러스 ESS. 그리고 유럽 쪽을 봐도 기존에 탈원전 했던 쪽들이 태양광 풍력 하다가 이걸로는 AI 수요가 안 되니까 이제 속속 원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도 완전한 탈원전이라든가 원전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에너지 정책에서는 지금 한 톨의 에너지도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그런 에너지 믹스 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겠고 이번에 체코 원전 2기는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최종 사인을 하려면 이 원전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대 국가 사업인데 우리가 약간 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뭐 계엄 탄핵으로 해서 우리 쪽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렸잖아요. 좀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예. 체코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상태에서 누구랑 사인을 뭐 해야 될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 그 시점에서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가 딴지를 건 거죠. 이거 한국은 국가보조금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가처분 소송 걸어가지고 못하게 만들었는데 참으로도 신기하게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체코 법원에서 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체코 정부는 이때다 하고 이제 한수원과의 공식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체코 입장에서도 이제 명확한 컨트롤 타워와 계약하는 이제 그런 걸 원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2기인데 체코 원전은 크게 지금 4기를 건설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기를 따낸 거고 향후 2기도 이 상태로만 가면 우리가 상당히 강점과 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정치적 이슈도 좀 있었을 것 체코 쪽도 같다. 체코가 고려를 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증시는 어제 오늘 아주 좋은데요. 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증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상대적으로 뭐 좀 이따 부동산 정책도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또 역대 이제 민주당 정부의 이 대통령 중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가장 덜 언급한 또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지만 이 돈들은 되는 대로 가잖아요. 그걸 뭐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잘 되면 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막 못되게 한다기보다 주식을 잘 되게 하면 유동성들은 증시로 올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대전제를 갖고 있어서 이제 강력한 증시 부양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 5천이라는 게 대전제였었긴 하고 그 세부적인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도 함께 나오게 됐고요. 또 이제 뭐 주주환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장이 어제 오늘 이 추진력에 상당히 좀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이상 순매수를 했고 오늘도 상당히 제가 마지막 이제 종가 확인은 못 하고 왔지만은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틀 만에 바로 2,800을 그냥 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쪽 진행을 하면서 막 그때 패널들한테 올 여름에 2,800 뭐 가나요 안 가나요 뭐 새 정부 갑니까 뭐 OX 막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이틀 만에 이제 게임은 끝나버렸습니다. 2,800을 가게 됐고 아마 그 핵심에는 역시 이제 오늘 오전 10시 반께였습니다. 이걸 저도 안 할 것 같았는데 상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한 언론사에서 오늘 민주당이 발의를 한다 그런데 딴 데서는 안 한다 하다가 아침까지 소식이 없어서 저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오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계획했던 이제 주가 부양, 주식 부양, 정확히 말하면 주식 증시 부양이라는 표현보다는 코리아 증시 저평가 해소죠. 디스카운트 해소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제 그 1호로 상법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이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들을 좀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은 이제 주주의 충실 의무의 범위였죠. 원래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의 범위가 이사회라 하면 뭐 거기에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만 충실하면 된다. 그러면 물적 분할해도 이게 주주는 다 막 주가 폭락해서 울어도 이게 회사의 이익이 되면 오케이. 뭐 유상증자도 뜬금없이 해도 회사의 이익이 되면 오케이. 뭐 주주들은 그냥 아무 말 반항도 못 하는 건데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앞으로 이사회 경영진들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과 함께 충실해야 된다는 이제 그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집중 투표제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전자 투표제도 함께 언급이 돼 있는 것 같고요. 3% 룰이라고 해서 뭐 복잡한데 감사를 제대로 뽑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가 기존의 오너 친위대가 아니라 진짜 감사. 그러니까 오너가 감사 뽑을 때는 3% 이상의 그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하는 이제 제대로 감사 뽑는 3% 룰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좀 들어가는 줄 알았다가 좀 빠진 게 자사주 의무 소각은 빠졌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어제까지만 해도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최종 민주당 발의안에서는 이 자사주 의무 소각은 아마 이게 이제 경영권 방어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은 이제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빠졌는데 지금 이 내용만 해도 상법 개정안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강력한 부분은 지난번 전 정부 때 이거 이제 통과 되냐 마냐 하고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이게 시행이 됐어 이게 통과가 됐어도 이것이 발표 후 1년 후 시행이거든요. 공표 후 유예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유예기간이 1년인데 이건 공표 후 즉시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에 뭐 길어도 3주 내에 상법 개정안은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통과되면 아마 바로 시행이어서 지금 뭐 지주사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주사들 뭐 최근에 일주일, 2주일 상간에 뭐 30%, 40% 이상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결국 이 타켓은 1차적으로 받게 된 게 지주사 중에서 돈 잘 벌면서도 주가 밸류가 낮은 이 저 PBR 주들이 이제 타깃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중복 상장이라든가 고질병인 뭐 물적 분할이라든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아예 법으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했을 때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는 큰 권리를 하나를 얻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2, 3주 내에 아예 통과되고 시행까지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그나마 K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내일 뜬금없이 유상증자하면 어떡하지? 막 잠 못 자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왜냐하면 이제 그랬을 때는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펼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1.6% 정도 올랐다고 하고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샀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들은 많이 반대를 해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K 증시의 고질병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돌아 겨우 2,800이잖아요. 뭐 5천, 6천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특한 점은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은요. 날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증시에 기존에 있는 주식들의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식들의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녀석들이 계속 들어와서 파이는 뚱뚱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식들의 시세를 못 뿜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못 뿜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LG화학, 구 LG화학. LG화학 가만히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면은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서 시총을 땡겨 올렸을 텐데 걔를 쪼개니까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힘들어하고 뭐 LG에너지 솔루션 주주들도 또 와서 그러니까 파이는 커지나 항상 이 시세는 못 내게 되는 이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쪼개기 상장이기도 하고 그게 중복 상장이기도 하고 뭐 뒤통수 치는 뭐 유증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 뭐 대표 저평가 할인의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뭐 오너나 재계에서는 뭐 높은 상속세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었고 그거를 해소하고 나야 그리고 K 증시에 대한 좀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뭐 재계라든가 오너가의 어떤 이야기를 뭐 들어줘야죠. 뭐 거기부터 들어주고 이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의견도 좀 전문가별로 좀 다르지만 일단 저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좀 못된 버릇들, 좀 악재들, 저평가 요인들은 이제 해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씩 보완을 해 가는 것이 일단은 빠르게 이제 우리 K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또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6월에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와치리스트라고 하죠. 관찰 대상국을 또 뽑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선진국 지수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관찰국에 올라서 거기서 1년간 또 하는 모습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렇게 과정이고 역대 우리가 2008년에 한번 와치리스트에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금융위기 와가지고 흐지부지가 됐는데 이번에도 한번 이제 뭐 아직은 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면서 굉장히 서둘러서 이 K 증시 저평가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서 부동산 정책 잠깐 네.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 코멘트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건 아니고요. 후보자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은 없다라는 거고 집값을 하락이 아니라 집값 안정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공급을 일단 공약에 내걸었습니다. 250만 호 공급 공약 중에서요. 그리고 4기 신도시 건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존의 이제 민주당 후보 대통령들은 이제 부동산 규제, 부동산 세금 쪽으로 부동산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역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엇박하고 막 막아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돈이 갈 수 있는 물꼬를 터서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이제 그쪽에서 답을 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앞서 우리가 추경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1차 추경이 13조 8천억이에요. 2차 추경이 액수는 모르지만 뭐 한 30조라고 보면 이 돈만 해도 거의 뭐 40조, 50조가 연내 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은 지금 2번 더 금리를 내리겠다. 그럼 기준금리 2%입니다. 돈 풀리고 금리 떨어지고 이대로 이제 간다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거 불보듯이 집값 상승이고 돈들 다 부동산으로 갑니다.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예, 그랬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돈 풀리고 금리 낮추는 이제 그런 하반기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계속 물꼬를 빼서 이 유동성들이 빨리 다른 쪽, 뭐 주식이라든가 혹은 AI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올해 이 자산시장 쪽에서 정책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고 이걸 성공해야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초창기에 빠르게 또 정착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때 99년 2000 이게 DJ 정부였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버블이었었고 막 우리도 버블 논란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버블이 꺼지고 됐지만 우리 한국의 인터넷 산업이 그때 그 돈 들어가고 버블에서 살아남은 몇몇 기업이 그래도 이끌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그 다음 화두인 AI라는 화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려면 사람도 인재도 가야 되지만 돈들이 가야 됩니다. 빨리 돈들이 가서 그게 버블이든 뭐든 여기서 으쌰으쌰를 해야 뭐래도 하나 나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부동산으로 가보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돈들을 다른 데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게 규제가 아니라 예. 다른 쪽이 잘 돼서 여기가 큰 숙제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얘기 나올 때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다들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 뭐 대안도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기 신도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지분형 모기지 이제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다각도에 대한 정책들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억압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단은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이런 정설이 있잖아요.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부동산을 규제를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집권하면 집을 사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깨는 첫 번째 또 대통령이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네. 뭐 추경 규모도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아마 속도감 있게 할 것 할것 같기는 같아요. 합니다. 예, 네, 예. 그 물꼬가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트이길 산업적으로요.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